네, 안녕하십니까. 나의 근육 사용 설명서 평생교육원 교장 강진우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은 근막경선 해부학 파샤 시스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슬라이드 하나 어떤 목차되는 내용을 보고 12가지의 근막경선들을 조금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개별 뼈대 근육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고, 이 근막경선 12가지가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근막경선이야가 아니고 원칙, 규칙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뤄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일단은 처음 시작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 메모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하고 다시 영상을 볼 때 그런 반복적으로 언급드리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가지 근막경선에 소위 말하는 자세성 기능, 운동성 기능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운동성 기능과 관련된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2가지 근막경선, 표면 후방선 그림으로 그리시고 뒤에 연결된 거, 맥시무스, 대둔부는 포함이 안 된다. 인대도 중간에 포함이 될 것이고 GCM 같은 힘줄들, 그 다음에 족저 근막들,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 엄지발가락 구부리는 건 이제 심부 전방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발가락 구부리는 근육들도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표면 전방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SCM, rectus abdominis, rectus femoris, tibialis anterior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외측선이다, 옆쪽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기초선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선형으로 되어져 있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상지에 있는 상지선이다. 그 다음에 진짜 기능선 세 가지, 후방에 있는 거, 전방에 있는 거, 옆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언급이 되지 않았던 그야말로 심부에 있는 딥 프론트 라인이라는 이제 12가지의 근막경선들을 다루게 된다. 각각 자세성 기능과 운동성 기능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근막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손쉽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귤을 가로면으로 잘라서 보게 되면 그 귤의 알들이 쭉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알들이 어떤 구에게 나눠서 이렇게 막 박혀져 있죠. 허옇게 보이는 거, 그게 근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이 물론 귤은 아니지만 내 몸도 그런 막들에 의해서 쌓여져 있고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큰 혈관이나 신경들이 우리가 정의할 근막을 통과하기도 하거든요. 그 신경이나 혈관이 통과하는 이런 근막에 운동성들이 떨어지게 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과도한 수축성을 갖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마 순환이 제대로 안 일어날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신경의 정보 전달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벌어지겠죠. 그런 부분들로 확장하셔서 우리가 가져가는 부분들이니까요. 크게 이름 정도 시작하는데 아나토미 트레인즈에서는 12가지의 근막경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관점을 갖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개별 뼈대 근육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들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전 지식, 배경 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런 뼈의 형태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초해부학이나 운동학 부분들에서 좀 다루고 있으니까 사전 지식, 배경 지식으로 좀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절들, 제가 저번 시간에도 간략하게 그런 표현 드렸죠. 근막경선 입장에서 해당되는 그 인대는 조금 두꺼워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염좌다, 스프레인이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만성적으로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특정 인대의 염좌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근막경선 입장에서 그 인대를 포함을 한 근막에 뭔가 구조나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조금 가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대나 관절주머니, 연골, 그 다음에 윤활막, 벌사, 윤활주머니, 신경, 파샤, 혈관, 림프 등들도 나름대로 구조들을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튜브 형태도 있을 거고, 좀 레이어 형태도 좀 갖고 있을 거고, 밴드 형태도 아마 분명히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샤를 제 인트로 강의에서 그런 표현 썼잖아요. 밴드, sheet, membrane 이런 형태를 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보게 되면 레이어,
튜브 형태들을 좀 갖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고 개별 뼈대 근육들의 어떤 방향성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교재 안에서도 좀 언급을 드리겠지만 fascia system, 근막경선 입장에서의 움직임, 근막경선 입장에서의 어떤 스트레칭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라티스무스 돌지라는 근육이 기시정지에 따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흉요근막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앞쪽에 있는 근육들과도 연결성들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트랜스버스 어브도미니스나 아니면 인터널 오블리크 같은 이런 근육들이 흉요근막과 연결이 되어서 복부 앞쪽에 있는 뼈대 근육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성들을 또 갖고 있고, 이 라티스무스 돌지라는 뼈대 근육 뒤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평면이 아니잖아요. 얘의 기본적인 개별 뼈대 근육 관점에서의 어떤 스트레칭 동작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라티스무스 돌지가 오른쪽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왼쪽도 있겠죠. 오른쪽과 왼쪽을 같이 스트레칭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쪽만 스트레칭을 할 것인지 이런 관점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티스무스 돌지 같은 근육은 기능선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런 관점들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동작들이 좀 스트레칭하는 동작들이 되겠죠. 오목이팔관절 관점에서 굽힘시켰고, 트렁크 왼쪽으로 라테랄 밴딩 시켰고, 뭐 늘어난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라티스무스 돌지 입장에서 시상면에서 오목이팔관절 굽힘시켰고, 이마면에서 벌림시켰고, 그 다음에 가로면에서 외회전 시키는 상황이 아마 여러분들이 개별 뼈대 근육 라티스무스 돌지라고 하는 넓은 등근을 스트레칭하는 어떤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쪽을 같이 할 거냐 한쪽만 할 거냐 뭐 이런 관점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트로 강의에서 결합 조직 안에 이제 파샤라는 게 포함이 되어져 있었죠. 결합 조직이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표현을 썼죠. 인대도 결합 조직, 뼈 조직도 결합 조직, 지방 조직도 결합 조직, 심지어 혈액도 결합 조직, 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넥티브 티슈라고 하는 결합 조직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좀 개념적으로 갖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파샤를 다루는데 첫 시간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표현을 드렸지만 이런 정육면체를 하나의 조직이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조직은 세포도 있을 거고 세포 외 바탕질이라고 하는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에 콜라겐 파이버도 있을 거고 엘라스틱 파이버도 있을 거고 기저물질도 있을 거고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개그라고 해서 프로테오글리칸에 붙어져 있는 분자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구조들이 조직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언급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세포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세포 바깥쪽에 콜라겐 파이버도 있을 거고 엘라스틱 파이버도 있을 거고 뭐 신경도 있을 거고 혈관도 있을 거고 프로테오글리칸도 있을 거고 등등등 여러 가지 관점들이 그게 조직의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얼마만큼 있을 거냐, 얼마나 있을 거냐, 얼마나 많이 있을 거냐, 어떤 방향으로 배열돼 있을 거냐, 어느 쪽에 몰려 있을 거냐, 이런 관점들이 다 결합 조직마다 좀 차이점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인대 조직보다 힘줄 조직이 더 질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질긴 이유가 있겠죠. 똑같이 인대 조직 1cm 자르고 힘줄 조직 1cm 자른다고 본다면 뭔가 구조가 좀 다르겠죠. 섬유소 중에 콜라겐 파이버들이 배열 방식이 좀 다르고 콜라겐 파이버를 예를 들면 타입 1, 두꺼운 콜라겐 파이버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또 다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조직이 수분을 더 많이 갖고 있냐, 적게 갖고 있냐 이런 관점들이 다 구조적인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뼈 조직도 결합 조직이다, 연골 조직도 결합 조직이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뼈 같은 결합 조직의 형태는 지주 결합 조직의 형태들을 좀 취하고 있는 거예요. 칼슘, 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함유하고 있고 단단하게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특징들이고요. 부유 결합 조직이다. 제가 혈액도 이제 결합 조직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세포 바깥쪽에 있는 세포의 바탕질에 90%가 물성 성분이 혈장으로 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맹물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관점들을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밀한 결합 조직에 갖고 있을 거냐 조금 느슨한 결합 조직을 갖고 있냐. 느슨한 결합 조직의 대표적인 것들이 근막 중에서도 표면에 있는 지방 조직 같은 것들을 싸고 있는 superficial fascia라는 거예요. 얘는 상대적으로 결합 조직이긴 한데 조금 느슨하다는 거예요.
초밀초밀, 밀도가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설명할 치밀 결합 조직에 비해서 좀 덜 뻣뻣한 거죠. 그런 성질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동일한 외적인 힘이 주어졌을 때 치밀 결합 조직보다는 느슨한 결합 조직이 변형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 관점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힘줄이나 인대 같은 경우가, 물론 힘줄과 인대도 좀 구분을 해야 되죠.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인대보다는 힘줄이 더 질기니까. 근데 좀 큰 의미에서 이렇게 느슨한 결합 조직에서 치밀한 결합 조직들이 예를 들면 두꺼운 콜라겐 파이버도 더 많이 있을 거고, 많이 있더라도 얘네들의 배열 방식은 아마 느슨한 결합 조직에 비해서 치밀한 결합 조직들이 더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조직이 두꺼운 콜라겐 파이버 똑같이 다 두 개 있다. 조직의 사이즈도 똑같고 부피도 똑같고 어떤 세포의 수나 형태나 또는 수분의 함량도 똑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다 똑같은 숫자가 있는데 배열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A 조직은 두꺼운 콜라겐 파이버 두 개가 이렇게 배열이 돼 있고 B 조직은 두꺼운 콜라겐 파이버가 이렇게 배열이 돼 있다면, 붙어 있는 건 아니죠. 공간이니까. 이렇게 배열이 돼 있다면 A 조직 같은 경우에 배열된 방향으로 외적인 힘을 주게 되면 이 조직이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고, 스트레스를 받음에 따라 변형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스티프니스, 뻣뻣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뻣뻣함을 시간적인 요소를 놓고 고려를 하면 점탄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부하가 일정한데 변형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 더 일어나는 성질이 우리가 점탄성이었잖아요. 다른 말로 크립 현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반대되는 개념은 변형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고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이 조직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응력 완화,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현상이다라고 멤버십 하는 분들은 우리가 운동학이나 이런 데서 조금 언급을 드렸죠. 그런 개념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느슨한 결합 조직에 비해서 치밀한 결합 조직들은 뭔가 밀도가 높다라는 거고 더 뻣뻣하다는 그런 성질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결합 조직도 아하, 구조가 좀 다르구나, 기능이 다르겠구나 라는 관점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당연히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저번 시간에 그런 표현 썼죠. 햄스트링이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거나 또는 특징적인 자세를 취할 때 햄스트링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햄스트링이 몸 쪽에 있는 힘줄도 있을 거고 먼 쪽에 있는 힘줄도 있겠죠. 그럼 왼쪽 햄스트링 같은 경우엔 먼 쪽에 있는 힘줄이 발목 같은 데 부하가 주어지게 되면 먼 쪽에 있는 힘줄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근데 반대로 제가 예를 들면 데드리프트나 이런 형태를 취하고 여러분들이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햄스트링 입장에서만 본다면 햄스트링의 몸 쪽에 있는 힘줄들이 더 많은 부하를 받고 더 많은 힘 발생,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런 경우의 수 가정들을 이제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오고 여러분들 필드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근막경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결합 조직의 종류들이 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근막도 결합 조직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결합 조직에 해당이 되는 근막도 상대적으로 힘줄보다는 덜 뻣뻣함을 갖고 있다, 덜 질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막에 따라서도 표면에 있는 거냐, 심부에 있는 거냐, 뭐 내장 쪽 근막이냐에 따라서도 뻣뻣함이 다를 것이다. 또 근막도 우리가 앞쪽에 있는 근막에 비해서 뒤쪽에 있는, 예를 들면 흉요근막 같은 경우에 보면 앞쪽에 있는 근막에 비해서 더 뻣뻣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두껍기도 하고. 근막에 따라서도 뻣뻣함 정도가 차이가 나겠구나. 당연히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게 되겠죠. 오른쪽과 왼쪽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들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표면 후방선, 표면 전방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표면 후방선도 해부학적인 자세로 써 있으면 표면 후방선과 표면 전방선의 오른발과 왼발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맥락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한발서기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표면 후방선과 표면 전방선 입장에서
내 상체나 체간이나 목이나 머리는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뒤쪽과 앞쪽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지만 하지 쪽은 지금 다르죠. 들고 있는 발 쪽과 지면에 닿아 있는 발 쪽이 표면 후방선과 전방선의 밸런스가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의 수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장을 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합 조직에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적인 내용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아마 12가지의 근막경선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장해 가고자 할 때 저 근막경선이 지금 저 방향으로 텐션, 장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야 라는 것들을 조금 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근막은 지금 텐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야. 아니야. 저 근막은 지금 미끄러짐, 슬라이딩이라는 움직임들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조금 논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근막을 또는 근막에 해당이 되는 결합 조직을 분류를 할 때 크게 밀도가 덴스, 치밀하냐 아니면 밀도가 좀 낮으냐라고 하는 이 덴시티라고 하는 밀도라는 요소와 그 다음에 하나가 그 결합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배열돼 있냐라고 하는 regularity, 일치성으로 조금 구분을 해본다 그러면 아마 irregular 그리고 dense 아니면 regular 극단적으로 질긴 놈은 밀도와 그 조직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돼 있을 거냐 아니면 불규칙하게 그물 모양으로 배열돼 있을 거냐 밀도가 높을 거냐 낮을 거냐에 따라서 뻣뻣함 정도가 다르겠죠. 굳이 이걸 4사분면 입장에서 나눠서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1치도, 여기가 1치도는 1로 가면 높고 밀도는 위로 갈수록 낮아진다, 루즈하다라고 본다면 어느 구에게 해당이 되는 놈들이 가장 뻣뻣할까요? 당연히 여길 거예요. 결합 조직의 밀도도 높고 배열돼 있는 놈들도 비교적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돼 있다면 그 방향으로 외적인 부하가 주어졌을 때 쟤네들이 아마 가장 질길 거예요. 잘 버틸라고 할 거예요. 반면에 가장 덜 뻣뻣한 놈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밀도도 낮아야 될 거고 루즈해야 될 거고 그리고 irregular, 그물 형태로 배열돼 있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좀 엉겨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외적인 부하가 예를 들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버티려고 하겠죠. 그래서 변형이 좀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끊어지지 않는 이상 그런 성질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대나 힘줄들이 결합 조직들 중에서 더 뻣뻣하다. 단 모든 인대가 다 그렇다, 모든 힘줄이 다 그렇다라는 맥락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의 조직의 기능적인 평가를 하고 그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접근 방식을 가장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고객의 조직의 구조를 잘 모르게 되면 조직의 기능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기능 이상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원인이 뭐야? 운동할 때는 괜찮은데 관리 받을 때는 괜찮은데 다시 돌아가면 왜 불편하지? 물론 고객이 반복해서 오니까 뭐 이렇게 매출에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고객의 어떤 원론적인 의미에서 이 부분들이 관리가 되고 조절이 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심지어는 뭐 치료가 제대로 되는 관점이라고 본다면 분명히 원인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리나 치료적인 접근 방법들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구조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냐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합 조직은 번역 기준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뭐 도처에 있는 거예요. 온몸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다른 시스템, 기관계통, 근육도 받아보는 관점에서는 온몸에 펼쳐져 있어요. 심장 근육도 있고 내장 근육도 있고 뼈대 근육도 있으니까 신경도 온몸에 펼쳐져 있어요. 혈관계통도 온몸에 펼쳐져 있죠. 그리고 파시아 시스템도 온몸에 펼쳐져 있어요. 그런 관점 좀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환이라는 게 우리가 특별한 운동 안 하고 특징적인 직업 자세를 오래 취하게 되면 순환이 잘 안 일어나겠죠. 혈관에 대한 순환도 마찬가지고 림프에 대한 순환도 마찬가지고 원론적인 건 조직이나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 대한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의 직업적인 특성상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이 앉아서 있잖아요. 앉아서. 그 앉아있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특징적인 조직은 과도한 컴프레션, 압박에 노출이 될 거고 특징적인 조직은 과도한 텐션.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무릎을 펴고 있진 않잖아요.
구부리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어디는 컴프레션, 어디는 텐션,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 외적인 나의 일상생활이나 또는 내가 특정 액티비티, 신체 활동을 해야 될 때 직업과의 연결성을 놓고 보면 그 직업에서의 자세 움직임들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신체 활동과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황들이 굉장히 아마 많은 고객분들이 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케어를 할 거냐, 통증 관리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 질환을 관리해야 되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근막 경선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 시각들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부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근육 조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인트로 강에서 그런 표현 썼죠? 더블백 시스템, 이중막으로 쌓여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12가지의 근막 경선은 적어도 2개 이상의 뼈대 근육을 포함하고 있고 어디에서는 힘줄, 어디에서는 인대들을 다 연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개별 뼈대 근육에 대한 근육 조직에 대한 이해도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표현 썼잖아요. 여러분들 단 하나의 세포로 시작을 해서 조직이 되고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서로 다른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 계통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뼈에 부착되어 있는 뼈대 근육을 전부 다 뜯어가지고 한 군데 모아놔요. 그럼 그게 뼈대 근육 계통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모든 뼈대 근육을 다 뜯어가지고 뼈대 근육들만 다 모아놔요. 그럼 그게 뼈대 근육 계통이에요. 그러면 뼈대 근육 계통을 이루고 있는 기관 수준은 하나의 뼈대 근육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뼈대 근육을 가로 방향으로 잘라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러 다발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다발이 조직 수준이 돼요. 근육 다발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그 다발 하나를 또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유명한 세포 수준이라고 하는, 영어로 쓸게요, 머슬 파이버, 근육 세포죠. 근육 섬유가 되는 거예요. 한 개. 분류 기준 이해되시죠?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모든 뼈대 근육을 다 뜯어가지고 모아놓으면 그게 뼈대 근육 계통이야. 그 중에 뼈대 근육을 하나를 들어. 그럼 그게 뼈대 근육 계통을 이루는 기관이 된다고요. 하나가. 당연히 다 뼈대 근육이 모여가지고 뼈대 근육 계통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하나의 뼈대 근육을 가로 방향으로 잘라.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봐. 그러면 여러 근육 다발이 보이잖아요. 그게 조직 수준이라고. 그래서 그 근육 다발 하나를 뼈대 근육 계통을 이루는 조직 수준이 되는 거라고요. 다발 하나를 위에서 또 자세히 내려다보니까 소위 말하는 머슬 파이버, 다른 말로 근육 세포들이 막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 머슬 파이버, 근육 세포를 세포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세포들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다발이 될 거고, 다발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개별 뼈대 근육이 될 거고, 여러 뼈대 근육이 모여가지고 뼈대 근육 계통이 될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건 이 도처에 전부 다 오늘 이야기할 근막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 그걸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면 개별 뼈대 근육들을 가로 방향으로 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근육 외막이라고 하는 에피미지움이라는 게 개별 뼈대 근육들의 바깥쪽에 있겠죠. 이거 결합 조직이에요. 그리고 개별 뼈대 근육들이 여러 근육 다발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여러 다발로 돼 있는 놈 한 놈을 또 끄집어내. 그럼 그게 조직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근육 다발. 거기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페리미지움이라는 게 싸고 있어요. 페리미지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게 하나의 뼈대 근육을 여러분들이 가로 방향으로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면 요 바깥에 있는 거, 이걸 에피미지움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여러 다발들이 있다 그랬죠? 이 다발들을 또 결합 조직이 감싸고 있어요. 이 다발들을. 그걸 페리미지움이라고 불러요. 페리미지움. 그리고 하나의 다발에 세포 수준인 머슬 파이버들이 엄청 있겠죠? 그래서 머슬 파이버가 제가 근육 세포라 그랬고, 근육 세포니까 얘도 세포막이 있겠죠? 그 세포막의 이름을 우리가 그 유명한 살콜렘마라고 불러요. 살콜렘마. 이게 세포막이에요. 그리고 근육 세포들을 감싸고 있는 막이 있다고. 이렇게 근육 세포들을 감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렇게 노랗게 돼 있는 거, 이걸 우리가 근육 속막, 내막,
그 유명한 엔도미지움이라고 불러요. 개별 뼈대 근육들도 가로 방향으로 잘라서 봤더니 결합 조직들이 또 다 연결하고 있네. 그런 성질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조직들을 싸고 있는 놈 있죠. 조직들을 싸고 있는 놈. 제가 그래서 조직의 구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별 뼈대 근육 입장에서 근육 조직들을 싸고 있는 이 페리미지움이라고 하는 결합 조직이 그 개별 뼈대 근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에 뭐가 있어요? 신경도 있고 세포도 있고 혈관도 있고 림프도 있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조직이라 그랬잖아요. 콜라겐 파이버도 있고 일라스틱 파이버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해요. 기본적으로 조직에 대한 구조적인 특성, 성징들을 여러분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조직들을 연결하고 있는 게 결합 조직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결합 조직의 구조를 아까 그림을 통해서 정육면체 그려놓고 세포가 있고 세포 바깥쪽에 혈관, 림프, 신경, 콜라겐 파이버, 일라스틱 파이버, 프로테오글리칸, 개그, 물 등등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조직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조직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에 따라서 근육 조직도 어떤 개별 뼈대 근육의 근육 조직이냐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적인 성질들이 조금씩은 다른 거예요. 그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대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대략 30% 정도가 그 주변 쪽에 있는 근막으로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맥락들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오피브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머슬 파이버 안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근수축의 기본 단위, 수축성, 비수축성 단백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수축의 기본 단위 액틴과 마이오신이라는 게 있죠. 액틴과 마이오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액틴과 마이오신이 쭉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수히 많죠.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마이오피브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마이오피브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머슬 파이버가 되는 거고 여러 머슬 파이버들이 모여서 하나의 근육 조직, 다발이 되는 거고 여러 근육 다발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별 뼈대 근육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관점들을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근막경선 입장에서 결국 근육 조직이 힘줄 조직과 뼈 조직으로 연결이 돼 있을 텐데 내가 지금 고객한테 주는 부하가 근육 조직 쪽에 더 힘 발생하게끔 부하를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근육 조직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힘줄 조직 쪽에 더 많은 부하,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를 평가나 또는 관리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아까 제가 햄스트링을 예로 들었죠. 그 뼈대 근육의 몸쪽에 있는 힘줄에 지금 더 큰 부하를 주고 있는 건지 먼 쪽 힘줄에 더 큰 부하를 주고 있는 건지 이런 관점들을 논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2가지의 근막경선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행적으로 조직적인 구조적인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콜라겐 파이버 기준으로만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게 머슬 파이버라고 하는 근섬유고 요거 실선으로 돼 있는 게 콜라겐 파이버예요. 지금 이 근육은 콜라겐 파이버가 예를 들면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조직이에요? 아까 기억나세요? 머슬 파이버들을 연결하고 있는 결합 조직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엔도미지움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콜라겐 파이버 당연히 있겠지. 당연한 맥락이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머슬 파이버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고 있는 콜라겐 파이버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연부 조직에 있는 콜라겐 파이버는 물론 이게 연골 조직이냐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인대나 힘줄 쪽에는 두꺼운 타입 1 콜라겐 파이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 70-80% 정도는 두꺼운 콜라겐 파이버예요. 그리고 실제 그 힘줄 조직에는 예를 들면 인대 조직에는 실제 세포의 숫자는 그리 많진 않아요. 대신 근육 조직은 머슬 파이버라고 하는 세포가 엄청 많은 거지. 그래서 힘줄 조직이 근육 조직에 비해서 세포 수도 적고 콜라겐 파이버가 두껍고 일렬로 배열돼 있고 이런 차이 때문에 근육 조직과 힘줄 조직의 어떤 소위 말하는 extensibility, flexibility, elasticity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어쨌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이게 언로드, 무부하 상태라고 가정을 할게요. 특별한 외적인 부하가 주어지지 않아. 이런 조직한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텐션 스트레스, 이 방향, 배열된 머슬 파이버가 배열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당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늘어나야 될 거잖아. 근데 무부하 상태에서 콜라겐 파이버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드렸지만 이렇게 배열돼 있다면 얘네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얘네들은 이 배열 방식을 조금 이렇게 사선으로 조금 바꿔가겠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배열돼 있는 놈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기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어갈 거 아니야. 배열 방식은.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반응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생각을 한다면 컴프레션 시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수의적으로 구심성 수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누르는 것도 컴프레션이 되는 거죠. 그 근육 조직 입장에서 보면. 자, 컴프레션 되게 되면 평면에서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아래쪽은 늘어나고 위에 쪽은 짧아지잖아요. 근데 짧아진 게 여러분들이 위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위에서. 앞쪽에서 봐볼게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왜냐면 볼륨이 커지잖아. 짧아지는데 이게 쭈글쭈글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게 되면 내가 짧아진다는 건 볼륨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콜라겐 파이버들이 늘어난다고. 지금 길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보이세요? 네. 이런 상황이 바로 장력 발생을 하게 돼요. 외부적으로는 컴프레션이라는 부하를 줬는데 내 안에서는 결합 조직이 텐션 스트레스 늘어나게 되는 변형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결합 조직이 갖는 장점, 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근육 입장에서 짧아져서 수축을 하겠지만 짧아진 근육의 안에 있는 밖에 있는 결합 조직들은 장력 발생을 하는 거예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상적으로 손상 없이 잘 늘어나면 좋겠지만 이걸 너무 반복적으로 해. 또는 과도한 부하가 들어와. 그럼 얘네들도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받겠죠. 한계치가 오게 되면 끊어지기도 하겠죠. 이렇게 끊어지기도 하겠죠. 그랬다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하려고 재생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도 일어날 거고 유착도 될 거고 심하면 섬유화도 될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결합 조직의 하나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막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교재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 2장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조직에 대한 구조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런 맥락들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저희가 인트로 강의에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세포로 시작이 돼서 가는 거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구조 중에 이 조직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강의에서도 근육 조직과 힘줄 조직에 대한 차이들 가지고 언급을 드리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구조,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밀도와 regularity, 일치성이라는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일정하게 배열돼 있는 놈이 배열된 방향으로 외적인 부하가 줬을 때 버티려고 하는 힘이 훨씬 더 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우리가 그물, 망상, 좀 얼기설기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방향으로 되어져 있는 조직은 아마 외적인 부하가 주어졌을 때 변형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덜 뻣뻣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잖아요. 네, 그런 조직의 구조가 중요하고 그 조직의 세포들의 대사, 조직도 대사 활동들을 해야 되겠죠. 자극을 주면 반응을 보인다라는 관점들, 그게 결국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중에서 여러분들 항상성 개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포도 분열을 하게 되고 분할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런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기능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유전 정보에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어댑테이션.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트레이닝을 하고 적절한 운동들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야기드린 이 티슈, 내 신체를 이루고 있는 조직들이 그에 따라 어댑테이션, 적응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 적응이 반복되고 더 무수히 많은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식의 손자 등등으로 가게 되면 생활 습성의 변화들도 일어나면서 진화, 유전 정보가 실제로 변하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도 아마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조직, 그 조직도 기능을 해야 될 거고 적응을 해야 된다. 어댑테이션 해야 된다. 외적인 환경 변화 또는 내적인 환경의 변화가 주어졌을 때 그 변화에 순응하게끔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어댑테이션 관점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뼈대 근육들이 다른 연부 조직에 비해서 수위적인 구조잖아요. 액티브하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뼈대 근육을 통해서 액티브하게 운동을 했을 때 패시브한 조직들은 마치 액티브한 조직을 따라가는 거죠. 순응하는 거잖아요. 얘가 당겼으니까 내가 당겨질 것이고
이런 관점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그런 표현 썼죠. 최근에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해서 결국 파시아 시스템 안에도 contractability라고 하는 수축성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fibroblas트, myofibroblast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런 수축성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수축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근막 입장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돼요. 왜냐하면 근막이라는 게 기능적인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어요. 일단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근막이 너무 이렇게 수축이 돼버리게 되면 여기 순환이 잘 안 일어나요. 대사활동이 제대로 잘 안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막과 근막 사이에 유착 같은 게 벌어져 버리게 되면 텐션이나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슬라이딩이라는 것들이 좀 일어나야 될 때 문제점들이 벌어져요. 그 유착되어 있는 막과 막 사이에서는 슬라이딩이 잘 안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어느 부위는 뭔가 움직임 또는 그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100이 늘어나야 된다면 여기도 50이 늘어나고 저기도 50이 늘어나야 되는 퍼포먼스라면 50이 안 일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30만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다른 데서 저 퍼포먼스 100을 내기 위해서 70 정도의 변형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좀 논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발바닥 각질부터 정수리 여드름까지 연속성을 갖고 연결되어 있는 조직 수준에서의 구조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피부 입장에서 보면 피부, 우리가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 부위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지방 조직들이 있을 거예요. 지방 조직들도 좀 구분이 돼요. 표면에 있는 것과 심부에 있는 것. 어찌 됐든 지방 조직을 싸고 있는 막을 표면 근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superficial fascia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deep fascia라고 하는 건 우리가 더블백 시어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하나의 개별 뼈대 근육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2개 이상의 뼈대 근육들을 연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앞쪽에 설명했던 에피미지움, 페리미지움, 엔도미지움이라는 건 개별 뼈대 근육 관점에서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이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결합 조직들이 개별 뼈대 근육 관점에서 뼈대 근육 밖에서도 싸고 있고 근육 안에서도 페리미지움, 엔도미지움이라는 형태로 싸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깥쪽에 에피미지움이라는 게 있었고, 이건 개별 뼈대 근육 관점에서 싸고 있는 결합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근막 경선에서 이야기하는 12가지의 근막 경선은 그러면 어떤 막을 얘기하나요? 라고 한다면 이 딥파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면 근막도 아니고요. 에피미지움도 아니고 페리미지움도 아니고 엔도미지움도 아니고 12가지의 근막 경선은 요 딥파시아. 그래서 개별 뼈대 근육 관점에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조직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꼭 이해를 하세요. 피부, 오케이.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을 거야. 표피도 5층이 있고 진피에 혈관이나 신경이나 털주머니, 근육도 있을 거고 다양한 피부 수용기들이 있을 거야. 리셉터들이 신경으로 연결돼 있을 거야. 혈관도 있을 거야.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지방 조직이라는 게 있을 거야. 그 지방 조직들 표면에 있는 것, 심부에 있는 게 있는데 이 지방 조직들을 싸고 있는 막을 우리가 그 근막을 superficial fascia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이거 뜯어내게 되면 이제 deep fascia가 나오는데 이게 결국 12가지의 근막 경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 딥파시아가 개별 뼈대 근육과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개별 뼈대 근육의 근섬유를 감싸고 있는 막을 엔도미지움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육 조직을 감싸고 있는 걸 페리미지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개별 뼈대 근육들을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을 에피미지움이라고 했잖아요. 이것과는 다른 결합 조직의 형태가 딥파시아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딥파시아, 다른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12가지의 근막 경선들이 적어도 2개 이상의 뼈대 근육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관절 근육도 있을 거고 다관절 근육들도 있을 거고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이 12가지의 근막 경선들이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12가지의 근막 경선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뒤에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가고 이런 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준자세,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대부분 방향성을 갖고 내려오게 되면 이것들이 그 방향성을 타고 가는 거예요. 단 사선으로 꽈지는 것도 일부 있긴 있죠. 심부에 있다가 표면으로 나오는 놈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근육이 한 평면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 관점들을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이 저자도
근막경선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같은 경도를 갖고 있는 거 연결하는 걸 경선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중심과 각도는 같아도 누가 더 표면에 있냐, 누가 더 심부에 있냐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deep fascia라고 하는 부분들이 12가지의 근막경선을 여러분들이 큰 틀 안에서 요렇게 구별되는 거구나. 얘네들과는 구별되는 관점에서 보는 거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개별뼈대 근육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좀 맞춰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저번 영상과 관련해서 강조드렸던 12가지 근막경선에 대한 대략적인 구조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미리 학습한다 생각해 주시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론적인 결합 조직에 대한 구조적인 형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근육 조직과 힘줄 조직은 다른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주신 맥락으로 좀 연결시키셔서 아까 몇 가지 예로 드렸던 원래 조직이 이런 구조가 있다면 어떤 부하가 그 조직에 주어지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반응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